제 뒤에 보이는 요 배경이 좀 궁금하시죠? 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요. 음원 유통을 하는 컬처 팩토리 아지트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노란 글씨로 보이는 게 저희 회사인데요. 여기 뭐 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있어요. 위에 뭐 MS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팀들이 모여 있는 소셜 캠퍼스 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배경 삼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전에 이제 했던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이 주제가 꿈과 미래라는 것을 놓고 뭐 실용학과 전공생들이 선택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아티스트, 가수나 뭐 연주자, 뭐 작곡가 뭐 이런 분들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감각을 키우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 선정,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뭐 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걸 생각하겠지만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연습을 하는 이유.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목표를 가지고 즐겁게 음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하라고 했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의 음악 산업,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재의 음악 산업과 연결되어진 직업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티스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직업군,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떠오르는 건 뭐 트레이너가 있을 수 있겠죠. 보컬 트레이너, 뭐 댄스 트레이너, 뭐 안무가가 되겠지만 헬스 트레이너도 있어요. 자,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보컬 트레이너가 많죠. 보컬 트레이너. 그다음에 K-팝 전공이라고 하면 댄스 트레이너도 있을 거고요. 자, 보컬 트레이너, 자, 예전에는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실용음악과도 생기기 전에는 더더구나 없었고요. 뭐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에 이사로 있을 때 오디션 같은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오디션을 보러 와요. 뭐 동아방송대, 서울예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그 오디션을 보러 왔었거든요. 대부분 노래도 잘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워낙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컬 트레이너,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오디션 보러 왔는데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보컬 트레이너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주변에 같이 오디션 보던 뭐 작곡가분들 아니면 그다음에 프로듀서들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 아닌데, 그때는 보컬 트레이너는 뭐 가수 하다가 보컬 트레이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실용음악과 전공생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그 다음에 개인 레슨 하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컬 선생으로. 학원에서도 보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보컬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보컬 트레이너, 실용음악과 전공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레슨 선생님들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직업군을 보는 거니까요. 트레이너, 그죠? 제작 쪽, 그 뮤직 프로덕션 쪽에 관련된 직업군을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프로듀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곡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작사가. 그 다음에 편곡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주자, 뭐 기타, 드럼, 베이스 뭐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레코딩 엔지니어가 필요하겠죠. 레코딩 엔지니어. 그 다음에 믹싱 엔지니어.
뭐 레코딩이랑 믹싱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링 엔지니어도 필요하죠. 최종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음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마스터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쪽은 뭐 대충 이 정도.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포스트 프로덕션을 한번 살펴보면, 포스트 프로덕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 작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마스터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스트에 해당이 되긴 하죠.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요. 뮤직비디오 뭐에 관련된 스텝들이 굉장히 많죠. 뮤직비디오 감독도 있고요. 뭐 음악 하다가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 뭐 감독님 중에 한 분도 드러머거든요. 요즘은 영상 일로 드럼은 안 치시고 매일매일 촬영 다니십니다. 자, 공연 기획도 있을 수 있죠. 공연 기획. 그 다음에 뭐 공연 기획을 하다 보면 공연에 필요한 그런 직업분들이 있죠. 무대, 조명, 특효가 뭐죠? 특수 장비를 운영하고 뭐 특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특효라고 하는데요. 특효팀도 필요하죠.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다음에 그 LED라고 뒤에 전광판 같이 공연할 때 보면 막 뒤에 백스크린 나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뭐 유튜브가 와서 뭐 8K로 된 그 고화질의 그 LED를 설치해갖고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프로그램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LED 프로그램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죠. 물론 LED 자체를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보통 이런 게 뭐 아이돌 친구들이 해외 공연을 하게 되면 이런 LED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만 몇 억씩 해요. 뭐 1회 공연당 몇 억,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 엔지니어가 필요하겠죠. 공연 엔지니어. 물론 최근에 와서는 레코딩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PA, 그러니까 공연 라이브 실황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연 전문 엔지니어도 필요하고요. 이벤트 업체도 필요하죠. 뭐 이벤트 업체, 뭐 음향 렌탈 업체 있을 수 있고요. 악기 렌탈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공연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있죠. 아까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명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조명팀 따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규모가 큰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자, 대충 이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또 A&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A&R. 우리 실용학과 전공생들이 가기 좋은 직무 중에 하나인데요. A&R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레코드 회사의 직무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레코드 회사라는 건 현재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기획사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인데 A&R이라고 하는 건 뭐 엔터테인먼트나 기획사 등에서 하는 직무 중에 하나. 이렇게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부서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여기 안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일. 캐스팅 디렉터라고 얘기하죠. 캐스팅. 옛날에는 뭐 90년대 때 뭐 제 친구 중에 그 SMS 매니저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성기획 그 DSP라고 하죠. 거기서 매니저 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아티스트를 기가 막히게 캐스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감각이 뛰어난 거죠. 딱 보면 뭐 노래도 안 들어보고 뭐 쟤는 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친구가 캐스팅한 H.O.T 강타, 뭐 핑크레들도 다 캐스팅하고, 뭐 이효리, 뭐 그런 친구들 있죠. 옥주연, 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SM 친구들도 뭐 많이 했어요. H.O.T도 이 친구가 많이 캐스팅하고. 어쨌든 이런 감각이 굉장히, 클릭비도 있구나. 클릭비도 뭐 이 친구가 캐스팅하고, 뭐 캐스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는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저랑은 좀 안 맞아서 이 친구랑 처음에는 좀 알고 지냈는데 요즘엔 잘 안 만납니다. 뭐 이런 캐스팅 디렉터들을 예전에는 매니저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매니저 영역에서 떼서 캐스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A&L을 살 수 있는 게 뭐 아티스트 계약, 그죠? 아티스트 계약, 육성. 그다음에 그 아티스트에 맞는 프로듀서 고용, 작곡가, 작사가 섭외.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계약. 그리고 레코딩 전반의 제작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기획이나 제작, 홍보 이런 데 이르기까지 뭐 회사 전반적인 걸 폭넓게 책임자로 뭐 종사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대형 엔터테인먼트 뭐 중소기업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부서들이 꼭 있죠.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뭐 대표가 직접 다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A&R 파트는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취업하기에 딱 좋은 직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음악 전반적인 거에 굉장히 이해도가 좋잖아요.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근데도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공통적인 조건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조건 다르고 이 회사 조건 다르고 각 회사마다 뽑으려는 인재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군필자 우대. 자,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군대 안 갔다 오는 친구들. 요즘엔 근데 군대 기간이 짧아져서 일찍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더라도 어쨌든 군대 기간이 많이 짧아져서 뭐 예전에는 뮤지션이 되려면 군대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갈 거면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군대에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음악 인생 쫑 치는 거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좀 안 좋긴 하죠. 그 한참 실력이 늘어야 되는 시기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 문제만큼은 뭐 빨리 갔다 와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왜 그 군대를 점점 뒤로 미루고 늦게 가고 했었냐면은 본인의 스킬이 어느 정도 경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더 연습을 하고 안정화됐을 때 그때 군대를 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군필자, 우대 이런 부분이 있고 운전면허 일종 일종이 왜 필요할까요? 뭐 큰 차도 좀 몰아야 되니까 뭐 2종이면 9인승까지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차를 운전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면허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필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거 이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게 약간 함정인데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케이팝의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뭐 당연히 여기에 외국어가 추가가 되는 거죠. 명시가 돼 있지 않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만 있어도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통역 붙여서 가면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두 배 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외국어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외국어 가능자, 외국어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영어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영어, 뭐, 일어, 중국어. 중국어도 한참 떴죠. 중국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남미 쪽에서 케이팝이 굉장히 열기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남미 쪽은 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도 좋겠죠. 스페인어를 할 줄 알면 뭐 스페인도 갈 수 있겠고, 그죠? 포르투갈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겠죠. 대부분 뭐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음악 산업 전반에 걸친 이해도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벽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더 유리하냐? 그냥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 있죠. 좋은 대학교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더 유리해요. 아, 우리 실용음악과 전공생이고, 이거 진짜 음악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머리 좋은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서 뭐 모르는 분야였지만 빨리 배워요. 빨리 배우고, 자, 그러면 아, 실용음악과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A&R 부서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실용음악과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뮤지션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목표로 실용음악과에 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A&R 부서에 취직하려고 실용음악과에 온 게 아니니까 뮤지션을 꿈꾸던 친구에 대해서는 뭐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큰 장벽인 외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어 잘하면 나중에 외국 친구들이랑 교류도 되게 잘 되고요. 뭐 음악하는 친구들, 외국 애들은 어떤 생각하는, 나라마다 또 사고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뭐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음악하고 교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힘들고 유학도 힘들죠. 그래서 뭐 추후에 외국 나갈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뭐 책 보고 하세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제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좀 재미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드라마 같은 거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외국 드라마. 그 대신 뭐 성우들이 나와서 더빙된 그런 걸 보면 도움이 안 되고요. 드라마도 더빙 안 되고 자막 없는, 자막이 있더라도 자막을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보게 되죠, 그죠? 그럼 뭐 자막 없는 영화, 뭐 요즘엔 옵션 선택해갖고 자막 안 보게 하는 옵션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막 없는 영화도 좀 보고, 뭐 그러면 감성도 키우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뭐 일거양득, 그죠? 일타쌍피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나이 들면 잘 외워지지 않거든요. 뭐 젊은 시절에 그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좋고요. 쌩쌩할 때 하세요. 네. 꼭 학원 안 다니더라도 뭐 생활 영어, 일상 회화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유명 A&R 부서에서 직원을 뽑는다더라. 그럴 때 이제 진가가 발휘되는 거죠. 여건이 된다면 유학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내가 뭐 유학을 갔다 와서 그걸 어떻게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떠나서 뭐 짧은 기간 어학연수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지에 가서 한 6개월에서 1년을 살아보면 금방 늡니다. 저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저는 일본에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하루에 단어를 150개씩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본어 회화반도 들어가지고 뭐 일본 선생님이랑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본에 딱 떨어졌는데 일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한번 바가지를 쓸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터졌어요, 일본어가. 그때가 이제 일본 가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일본 가서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듣는 거 다 들려요. 다 들리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겠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진짜 6개월이고 1년을 살아보면 훨씬 빨리 늡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유학이 힘들면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험도 잡고 그다음에 언어도 늘고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보면 제가 세종대학교 나갈 때 그러니까 세종대 글로벌 지식교육원 이런 거 말고 세종대학교도 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음악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대학원도 나가고 뭐 동시에 막 여러 군데를 나갔어요. 세종대 안에서 2016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K-팝 아카데미 사업으로 학교에서 해외로 파견 강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집트를 다녀왔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해 보면 K-팝 아이돌만 좋아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한류 드라마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지금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OST라든지 뭐 이런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좋아하는 장르 뭐 이런 거를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K 클래식 이렇게 적혀 있길래 통역하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K 클래식이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통역가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한국 발라드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이집트에서는 K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지 못한 그 장르가 나와서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발라드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지금은 뭐 메이저 밴드지만 인디로 출발했던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그런 밴드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외국 친구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왠지 괜히 이제 한국인이란 게 좀 자랑스러운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재밌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뭐 해외 그 파견이 저 말고도 세계 각국의 많은 강사들을 내보내는데요. 아마도 세종대에서는 20 몇 개국을 나가고 아마 호원대에서 6개국인가 이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있었고 2017년도 있었습니다. 그 수업들 자체가 외국인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수업을 듣는 거를 뭐 이게 선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선별해서 거기 선정된 사람들만 수업에 들어오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필리핀처럼 해외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필리핀이었거든요. 자,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많은 강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K-팝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팝 교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서 보컬 강사를 한다든지 음악에 관련된 그런 강사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사업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뭐 실용음악 교육 자체의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이제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이걸 준비하던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발빠르게 벌써 한 7, 8년 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움직인 회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실패를 많이 경험했죠. 실패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게 중국에 진출한 그런 교육사들이 실패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장성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성 충분하고 앞으로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남아 그리고 뭐 중국, 인도 그다음에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뭐 중동권 나라도 있지만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쪽에 실용학 전공자들이 트레이너나 뭐 이런 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업도 괜찮습니다. 뭐 실용학 아카데미라든지 학교 뭐랑 연계된 부설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외국어를 하라는 얘기죠. 뭐 통역을 붙일 수 있죠. 예. 그죠? 통역을 붙일 수도 있지만 직접 소통이 안 되면
의사는 전달이 되겠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들의 전달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소통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음악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음악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뭐 국가적으로 뭐 여러 기관들이, 국가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뭐 국가 산하 기업 그 기관들, 그런 기관들의 문화예술 관련 그런 공모 사업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런 사업들의 방향을 좀 살펴보면 어떤 걸 해야 할지 대한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우린 문화예술 쪽이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것만 좀 살펴보면 이거를 국가가 장려를 해요. 장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연예술계에 몸담고 계신 뭐 여러 업종들의 직업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도산위기에 있죠. 하루빨리 이걸 돌파구를 찾아야지 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몇 년 전부터 그 대면 아닌 비대면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뭐라 그러죠?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다시 예전에 등장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어요. 자, 그 화두가 뭐냐면요. 최근의 화두. IT와 문화예술의 융합.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 뭐 이런 게 화두예요. 무슨 뚱딴지 같이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저희의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전망인 거죠. 예전에 8, 90년대만 하더라도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같은 경우. 90년대 때 이제 휴대폰, 막대기 같은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핸드폰 하나로 인터넷도 돼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죠.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음악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CD 듣던 시절, LP 듣던 시절은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그 핸드폰 하나가 인터넷도 되고 음악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전날 작업해놨던 그런 자료를 폰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별로 신기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상통화도 된대요. 실시간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8, 90년대 했다면 미친놈 취급당하든지 아니면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모두 다 하고 있잖아요.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제 그거조차 너무 자연스러워져 가지고요. 저희 세대가 보면 아날로그 시대부터 최근에 까지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요. 너무 급격하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업종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기술들이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뮤직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옛날부터 봐야 돼요. 옛날 산업화 이전에 음악 산업부터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현재 있는 직업군들이 이거 하면 되지, 저거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음악 산업들을 살펴보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좀 전에 살펴봤던,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직업군들이 10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없는 직업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뒤에 사라지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직업들 중에 사라지는 직업군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뭐 빠르면 몇 년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좀 빠르게 단축시킨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였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뭐 좀 더 빨리 앞당겨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이거 진짜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걸 곧 실감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걸음마 단계냐? 뭐 지금 최근에 와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약간의 기술 융합은 생겨나기 시작하죠. 비대면, 언택트 공연,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공연도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자동차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 라이브 공연도 관객 없이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그게 각광받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걸로 변화되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두는 뭐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화두, 융복합이라는 화두죠.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 뭐 융복합, 뭐 이런 화두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들,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 쪽이니까 공연 산업의 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첨단 기술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첨단 기술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뮤직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다음번에는 좀 과거로 돌아가서 산업화 이전의 음악 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보면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강의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는 거의 실기가 위주이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는, 사실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좀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그게 실시간으로 뭐 앙상블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녹화하는데도 레이턴시가 뭐냐면 지연 시간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했을 때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변환돼서 스피커로 들리기까지, 뭐 제 귀에까지 들리는 그런 걸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해결이 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1대1 레슨 하는 것처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1대1 레슨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미 개발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뭐 근데 첨단 기술이라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공연 산업 전반적인 거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눈여겨보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뮤직비즈니스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산업화 이전의 음악 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